모살 가게의 캥거루 박희락 교수입니다. 최근 한일 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근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실 겁니다. 국화와 칼,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The가 붙어서 다 아시죠?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상징하는 바를 나타냅니다. 국화가 상징하는 것과 칼이 상징하는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라는 그 여성입니다. 여성학자가 1944년에 미 국무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서 연구한 내용을 전쟁이 끝난 46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작 그 내용은 전쟁 때 크게 반영될 시간이 없었죠. 특히 이제 전쟁 도중이라서 이 베네딕트 여사는 일본을 제대로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나 증언을 통해서만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은 지금도 계속 번역되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애독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책의 내용에 제시하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정도는 저는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국화와 칼. 그래서 국화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 아름다움, 미, 순수함, 대화,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칼은 당연히 전쟁, 전투, 폭력, 일방적인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요. 이 이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일본 사람들은 이 국화라는 그런 부드러움과 칼이라는 폭력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갖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 그냥 보시지만 한 손에는 국화라는 꽃을 들고 있고 허리는 항상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꽃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화와 이 칼이 공존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면서 베네딕트 여사가 제시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에 존재하는 서열 또는 계층 문화입니다. 일본은 황실, 귀족, 그다음에 무사, 그다음에 일반 국민, 처민, 이러한 질서가 있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그 질서를 깨뜨리기보다는 존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속한 그 위치를 꼭 찾아야 된다. 그 위치에 머물러야 된다는 데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맞을 때는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국제 간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은 상당한 그 다음에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대동아 공영권, 다시 말하면 태평양 전쟁은 그들의 새로운 위상에 맞는 그 존중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낮은 서열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이 일본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높아진 서열을 찾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행동을 보시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서열이니까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을 하면서 또 조금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요. 저는 자신이 한국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더 존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국화와 칼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의 어떤 집단주의가 가능한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리입니다. 일본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심적인 계급은 귀족과 무사입니다. 근데 이 무사는 은혜와 의리를 무지무지 중시합니다. 이제 부모의 관계는 출생으로부터 맺어진 채무 관계지만 사회에서 생활함으로써 하면서 남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갚아야 되는 그 의리라는 것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채무 관계고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는 그 방법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갚는 방법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어떤 죽음으로써 이 은혜를 갚으라고 할 때는 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사계급이 전쟁을 결심하고 국민들한테 나가서 죽어달라. 내가 옛날에 많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면 나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특히 천황에 대해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천황만 승인하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 문화를 둘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수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자기가 잘못해서 이 모멸을 받는 거 이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멸을 받거나 조소를 받을 때 그건 굉장히 수치로 생각하고 그것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살을 해서라도 명예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과연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경멸받고 조소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수치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제 귀족이나 무사가 일본 사회를 이렇게 이끌고 갔지만 지금 그걸 대체하는 계급이 바로 관료들입니다. 일본의 관료들이 과거 귀족이나 무사처럼 각 사회에서 다양한 이 은혜를 베풀면서 의리를 요구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집단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군국주의로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수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일본의 이제 문화를 알아봤습니다만 이제 우리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일본과 어떤 그 협력을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외교의 기본은 뭐 어떤 위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편은 늘리고 저 편은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맹방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제대로 공고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우방인데도 불구하고 견원지간으로 지금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이 협력을 제공받고 있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교 전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간에도 공통의 위협이 있을 때는 바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이 공통의 위협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또 협력도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잠재적으로는 중국의 위협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어떤 공통의 동맹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이 협력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상할 정도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 저는 일부 정치인들이 일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2018년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 협력 실태 그리고 구심 요소와 의심 요소.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한일 안보 협력의 실태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즉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심 요소
3개, 원심 요소 2개를 제가 식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구심 요소는 제가 공통의 위협, 상호 안보 이익, 그리고 서로 간에 조금 남아있는 신뢰성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심 요소로는 이제 중국의 개입, 그리고 부정적인 국내 여론,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걸 종합을 해보니까 사실은 구심 요소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원심 요소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국민 여론도 자세히 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013년도 정도에서는 한 70%의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는 좀 좋아져서 한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협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일부 국민들의 핑계로 계속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 특히 작은 은행이 일본 관료들에 의해서 수치로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일본 국민들한테 의리를 요구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군국주의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시각부터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하면서 또 하고 나서 구체적인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과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어떨 때는 적이 돼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적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북핵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는 자기 나라의 국익 또는 자신의 이익에 계속 아우주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자신의 국익과 그 다음에 미국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에 충실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 소홀한다. 그럼 남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북핵이라는 공통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3.127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은 감정적일 수 있다. 국민들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잡아서 전쟁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정부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부의 덕목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저는 우리 정부가 이성에 더욱 충실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 이성을 키우고 또 이성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